영문화의 상달에 노래 가요. 국민 앞에 정식히 네, 반갑습니다. 그땐 왜 정치비와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가 네. 안에다가 흰색 티 입은 게 통일이 됐나요 지금? 그러네. 우리도 짜지도 않았는데 네, 색깔을 내가 못 맞췄네. 색깔을 이 자켓 색깔을. 야, 장인수 기자님하고 저 좀 비슷한데. 가을 색깔로 색깔이? 비슷하게 다 맞추셨는데 네, 머리 네. 색깔도 못 맞추고 자켓 색깔도 못 맞추고. 우리 장인수 기자님 계속 뭐 취재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예, 이것저것 국감철이라 요새 예, 뭐가 많이 해달라고 들어오는 게 많아갖고 요즘에 장인수 TV가 요즘에 아주 잘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3만 엄청나죠 네, 지금. 이제 찍고 이제 13만 20만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정치비와 그땐 왜는 시청률이 안 좋지만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2022년 대선 20대 대선 피눈물을 우리가 흘렸죠. 왜 졌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숨겨진 이야기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걸 이렇게 챙겨서 봐주신 분들은 냉철을 떠나서 되게 재밌다고도 하시던데 왜 이렇게 안 보시나 몰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탄핵 그 시즌이 다가오니까 현안들이 뜨겁고 그렇죠.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훨씬 예,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건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과거 속에서 우리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해내야 다음 대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저희는 뭐 좀 그렇게 보는 편이라서 시간 내서 좀 한 번씩 꼭 봐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자, 지난 대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뭐 열받죠. 뭐 열받지. 떠올라. 윤석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정말 어이없고 그런 쿠데타,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제 기억에는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개표하는 날까지도 사실은 초반에 우리가 앞서갔잖아요. 네, 네. 저는 질 거라고 진짜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화났죠. 태어나서 가장 화난 선거였지. 장인수 기자님은 뭐가 떠오르나요? 지난 대선하면. 저는 제가 7시간 녹취록보다 말아먹은 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자기가 말아먹었어. 회사가 말아먹었지. 아니 뭐 제가 리포터였으니까요. 예. 잠을 MBC. 못 잤어요. 예, 그치, 맞아요. 진짜 MBC 그랬을 것 같아요. 기대했지, 예, 우리가. 예. 서울의 소리 다음에 MBC. 17% 무려 시청률이. 예. 맞아. 당시에. 예. 진짜. 그 방송만 잘했어도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때 해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한남동 김 박사님의 말하는 수준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민주진영에서는 그 줄리 의혹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의 여러 가지 주변에 의혹들이 굉장히 컸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대장동. 예. 사건이 사실은 또한 저쪽에서 세게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대 줄리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거티브 선거가 굉장히 판을 찼던 선거가 지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장동 얘기를 언론에다가 제보해서 터뜨리게 한 쪽이 또 민주당 내 캠프였다. 야, 이게 이제 충격적인 그게 얘기였죠. 이제 드디어 대선 끝나고 한참 뒤에 이낙연이 새로 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총선 앞두고 예. 그때사 비로소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라고 그러셨죠. 민정실장이기도 하고 최측근이죠. 이낙연 시인했죠. 손들고 나왔죠. 내가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이 20대 대선은 상황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 경선이 어떻게 흘러왔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짚어본 다음에 대선 패배 원인이 뭘까? 과연 사람마다 강조점은 다 다릅니다. 솔직히. 예. 그건 누구도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7가지로 뽑아봤고 또 장인수 기자님이 생각하신 거 또 최강 의원님 생각하시는 견해들이 있을 테니까 이 방송과 다음 주 또 이 방송 2번 나눠서 대선 실패 원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황 얘기를 먼저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 보면 여권 내 당시에 경선 앞두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지지율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 합시다. 통일을 후보라고 하는 게 통일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원래 이낙연 후보가 저 당대표 되자마자 잘 나가다가 잘 나갔죠. 박근혜 사면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서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시점에서
경선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당내 분위기?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는 저는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경선을 몰라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저 이재명이 될 텐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거만 있었지. 맞아. 그랬구나. 야.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하잖아요. 네. 기자들끼리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요. 다음 대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180석 중간 평가에서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집권 여당이.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다음 대선은 무조건 민주당이 먹는다. 예. 아. 예. 기자들이 다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잘 나갔던 게 180석 했을 때 당대표가 아마 이낙연이었을 겁니다. 이낙연이 무리 없이 뭐 이렇게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제가 뭐 정치에 촉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이낙연한테 그때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네. 촉이 있네. 촉이 있어.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 봤을 때 예.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대세론처럼 굳혀가고 있긴 한데 이낙연은 감동이 없다.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무난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재명 아닐까? 이재명을 나는 주목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MBC의 많은 기자들이 왜 뭐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게? 뭐 청와대 가게?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자들이 얼마나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는지 정치부 기자들조차도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전문 분야가 없는데 정치는 다 자기가 전문이라고 해요. 한국의 기자들이 네. 정치는 다 내가 제일 잘하는 기자야. 정치부 한번 갔다 오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치부 기자들이 뭘 제대로 예측해서 맞추는 꼴을 저는 기자생활 20년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너무 정확한 지적이야.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 기자들끼리 내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몇 석 할까. 그 내기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잖아요. 예. 제일 많이 써서 먹은 기자가 165석, 민주당이 165석 먹을 거야, 맥시멈. 최고로 쓴 게. 네, 최고로 쓴 게. 거기 소박하네. 거기 지금 MBC에서 뭐 저기 일간주로 간 기자는 120석 써서 내고 막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자 그만해야 돼. 근데 정치 전문 기자예요. 그런 기자들이 다. 진짜. 그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자기 객관적이죠. 감정, 네. 자기 이걸 투여하는 거죠. 자기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가 만나는 상대 집단이 어딘지가 드러나는 거지 거기.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기자들은 주로 여의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고관여층 일부 있잖아요. 엘리트들. 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니까 바닥 민심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지 술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들 만난 그렇지. 얘기 들으니까 그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사업가들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쪽이잖아. 배팅을 세게 하잖아.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 왜냐하면 10년 주기설이 있었고 네. 왜냐하면 보통 한 번 정권 잡으면 10년을 간다. 진보가 잡으면 10년 보수가 잡으면 10년 이게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컸죠. 거였죠. 그러니까 한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이대남 문제, 부동산에 열받았고 그리고 서울 보궐선거에서 완패했잖아요. LH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네. 오세훈이 이기고 뭐 또 이준석이 당대표로 등장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막판에 민주당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분명히 다가왔어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나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유능 대결로 가면 거기에 홍준표가 나오든 윤석열이 나오든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겠지. 그리고 이낙연 쪽이 그렇게까지 안 도와줄 줄은 몰랐어요. 첫째, 이 문제. 두 번째는 대장동이 일어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능 문제에서 구도가 깨진 게 사실 대장동 이슈였거든요. 일을 잘한다는 성남시장 때 경기지사 때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인데 그 그게 브랜드가 발해버렸지. 훼손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낙연 쪽에서 원팀이 깨졌잖아요. 안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낙연에서 안 도와주는 데 있어 결정적 뇌관이 사실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갑자기 이낙연이 마지막 날 의문의 뭉치표가 나오면서 이거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갖고 실랭이를 벌였거든. 예. 막 이러면서 판이 이상하게
느낌이 샤하더라고. 대장동이 등장하고 그 뭉치뼈가 이낙연 쪽에 막판에 쏠리면서 결선 투표 논란을 벌이고 막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 느낌이 갈수록 좀 샤해졌던.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안에 내부 사정을 보니까 이거 뭐 선대위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구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많이 웃으면 사람들이 좋은가 보다. 비공표 기간 동안 깜깜이 기간 동안 제가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좋은가 보다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제가 이제 면상 미터라고 면상을 보고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0.5에서 1.0으로 질 가능성이 한 60-70% 되고 이길 가능성이 30-40% 된다. 당 쪽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저희 윈지 코리아에서도 계속 조사했거든, 비공표 때. 예. 근데 약간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 출구조사 나왔는데 저한테 모 의원이 전화를 주셨어요.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0.6 뭐 이 정도 졌다 이렇게 나와서 다만 이 사전투표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높은 거에 대해 출구조사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말에 그걸 기대하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 결국은 뭐 사전 출구조사 그대로 적중이 된 선거였죠. 다시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네. 그때 어찌 보면 좀 뭐랄까 방심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합당을 하고 선대위에 참여하고 하면서 이렇게 회의 때 얘기하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많이 해본 전문가들이 맞나 싶은 그러니까 좀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딱딱 간다라는 게 없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냥 일종의 선거 문외한으로서 좀 제일 아쉬웠던 게 홍보 전략 면에서 DJ 정부 때에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왜 DOC와 춤을 뭐 이런 것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상록수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 뭔가 시각적으로 국민들한테 딱 인상에 강렬하게 박히는 이런 이재명의 서사가 이거 안 떠올랐어 끝까지. 캠페인에서 감동을 준 게 별로 없었어요. 그게 없었고 청와대도 너무 안일했고 왜냐하면 청와대도 대충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설마 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홍남기가 막 목리 부렸잖아요. 그렇죠. 재난지원금 막 이런 거 마지막에 안 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고 안철수와 단일화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심상정이 그 민주당을 향해서 적개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총선 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 가면서 이제 민주당하고 굉장히 척을 졌잖아요. 그게 이제 뚱한 게 오래 간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안철수 단일화하려는 것을 충분히 짐작했었고 그럼 이쪽도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안이했어. 당 쪽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래도 지겠어. 윤석열하고 붙는데 그렇게 저 하자투성인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후보 본인과 그 지지자들만 열심히 한 선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지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거기는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주변에는 조용해. 이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진 이유를 한 가지 정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거리로 안 나온 선거는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처음이요.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안 나왔어요. 정말 안 나왔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대선 끝나고요. 저기 국회 갔다가 어떤 시민을 만났더니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 막 성토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유세 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막 묻고 플랜카드도 제대로 안 걸었고요. 유세차 제대로 타지도 않았고 막 성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응어리가 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공유가 되면서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지역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들이 막 이상한 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운현도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막 그 문파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피켓 들고 윤석열 지지한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정우현 같은 사람 그때 무슨 미운파라고 붓글씨로 써가지고 지 페이스북에 올리고 참 진짜 꼴같지 않은 일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우상호 총괄 본부장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좀 체계가 잡히더라고요. 좀 나아졌죠. 조금은. 근데 그때 우상호 총괄 본부장이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회의 때인가 딱 각을 잡고 진지하게 경고를 하더라고. 지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직접 뛰지를 않고 그냥 카톡방에 톡 하나 올리는 걸로 끝내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카톡방에
이거 하나 올리고 말았나.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랍시고 이름은 위에다가 써놓고 올려놨는데 송영길, 최강욱 둘이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었는데 네. 이런 그 일정이 있어요. 유세 일정이. 당대표대로 돌고 네. 원내대표 돌고 후보대로 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뭐 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좀 취약지역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얼굴이 알려진 편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주로 저는 경상북도 농촌 이런 데 많이 갔거든. 근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 안 통해. 서울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에서 생각해보면. 그럼. 그리고 아유. 주말에 집에 있기가 불안한 거야.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예. 그래 나가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유세 동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후보가 안 가는데 안 가는 데인데 우리 유세체가 서 있을 것 같은 데를 갔었어요. 네. 가가지고 뭐 팔뚝질 한 번이라도 보태야 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데 뭔가 이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전부 다 웬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어머. 그리고 마지못해 당연히 나온 이제 사람들이구나. 아니 거기 올라가라는 것도 당연히 얘기도 안 하고 유세차에 내가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거 뭐 왜 오셨어 하는 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그 한 푼이라도 보태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반가워하는구나라는 느낌과 아니 이 사람 뭐 왜 왔어?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완전히 후자였어. 그래서 몇 번을 한 두세 번을 서울에서 이렇게 갔는데 다 그렇길래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이 그때서 그러더라고. 그거 저기 그쪽에서 연락 와가지고 가신 거 아니죠? 그래서 아니 그냥 간 거지. 내가 거기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길래 그랬더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그 지역에 관심 있어갖고 대선 때 와가지고 얼굴 알리고 생색 내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고. 그 안 가시는 게 좋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리가 떨어졌겠다. 아차 싶어. 아차 싶고 진짜 정답이가 떨어지더라고. 야, 이 상황에서도 자기 그 다음 총선이나 선거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 어디야? 그러니까 그 빨리 까, 실명가. 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 막 떠오르는 거야. 그 무슨 저기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제 후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참배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나는 공동 선대위원장이니까 후보하고 이렇게 양쪽에 맨 앞줄에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맨 앞줄이 아니야. 문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 네. 중간에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또 올라가고 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나는 점점 전 뒤로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세 현장이건 뭐든 사진 찍히는 와중에 후보 옆에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 많아. 이 어깨 싸움을 하고 밀고 들어가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그다음에 뭐 유세 현장에서 집중 유세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뭐 바쁜 일 있어가지고 빨리 뭘 하려고 나가는 줄 알고 자리를 슬슬 비켜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밀어낸 거였어.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무슨 저기 장관 자리 가고 무슨 저 공사 사장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선거 이기고 나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여기서 훔치려 하는 거야. 했다 이런 거 공치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 정치의 기본이죠. 그 사진하고 카메라 잘 나오는데 그 옆에서는 그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저처럼 촌자가 가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이, 진짜 이게 뭐 하나씩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 왜냐하면 이재명 경선 캠프 때 저희가 전략 컨설팅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 전략 컨설팅을 해드렸고 경선 때는 본선 때는 이제 안 했고 경선 때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경선 준비할 때 그쪽 핵심 인사들한테 전략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예 예. 캠프에서 전략을 좀 담당해달라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고사했죠. 왜냐하면 회사를 그 당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윈지코리아 건설 돈을 조금 준다 그랬어? 아이 명태균 같이 한 100억 달라고 했어야 돼. 명태균도 100억 얘기가 없어. 그 괜히 잘못했다가 또 고소당하고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컨설팅만 하겠다. 대신에 이렇게 자리를 맡고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때는 인제에 있을 때니까. 네, 고사를 했죠. 근데 결과를 보면서 사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별거 없지만 뭐라도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약간 느낌에 본 캠프 이제 선대위가 들어가잖아요. 경선에서 이기면 이제 민주당이 하나 된 선대위를 구성하니까 이때부터는 말을 안 듣더라고. 그 느낌을 딱 받았어. 아, 이때 사실은
김영진, 강훈식 중심으로 선거가 그랬었죠. 치러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뭐 예. 무상호 위에 김영진 위는 많았지만 사무총장, 예. 강훈식 전략위원장 이게 했었지. 이제 중심으로 갔는데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전략의 미스도 상당히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일단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서 패인 분석을 해볼까요? 예. 어쨌든 대선 경선 앞두고 저는 사실 이낙연으로 가면 이낙연이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만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선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봤어요. 아까 장인수 기자가 좀 비슷하게 봐서 경선이 굉장히 싱겁게 끝날 것 같은데 이재명 쪽에서 완성할 거다. 저도 뭐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경선에서 전략을 컨설팅 맡으면서 도왔지만 느낌이 좀 슬지 그랬거든요. 네. 게임이 안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경선은 쉽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선이 9월 4일 날 치러졌었는데 이 저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충청에서 먼저 깠거든요. 충남, 대전 뭐 이런 데 깠어요. 세종 이런 데 가면. 예. 근데 거기서 충남이 1차 딱 깠는데 거기서 압도했어요. 이재명 대표 50%를 돌파를 해버립니다. 충남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승부가 싱겁게 말은 많았지만 뭐 까보니까 왜냐하면 충청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약간 점잖고 품격 있고 그렇죠. 이런 정서를 좋아하는 분이라 이낙연 쪽 그다음에 이제 호남이 가깝잖아요. 충청도 충남 밑에 호남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좀 어느 정도 얻지 않을까? 원사이드 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죠. 저는 이 표도 처음 보는 것 같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 당연히 이재명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 기억도 없어. 경선에서. 그렇게 이제 흘러갔었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지지율은 그 당시 3월달 갤럽 기준으로 45%에 달했고 예. 청와대는 특정 후보를 특별히 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뭐 열중시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저였지. 열중시전을 했고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론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이재명이 싱겁게 맞아요. 이기겠다 다 생각했는데 예. 국회의원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에도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갔어요. 깜짝 많이 놀랐어. 갔죠. 사실 예, 난 예, 깜짝 많이 놀랐어. 갔죠. 그렇게까지 아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 깜짝 놀랄 게 아니라 이재명은 늘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였고 맞아요. 사실 안 쳐줬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죄송 미안하긴 한데 안 쳐줬어요. 맞아요. 배지들은. 배지들. 예. 자, 어떤 사람들이 한번 뛰었는지 한번 볼까요? 정세균, 이낙연, 이재명 캠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자,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번 좀 표가 있죠? 예. 좀 표를 보시면 원래 이재명 캠프에서는 조정식, 그렇죠. 민주평화광장에서 이해찬 조정식 의원이 그걸 이제 이끌어 갔고요. 정성호, 오랜 지인이죠. 노웅래, 저기 김병욱, 7인회죠, 저기가. 네. 김영진 전략을 담당했고, 김남국, 그렇죠. 저런 분들이 중심이 됐었고, 거기에 이제 뭐 민영배도 있었고요. 예. 의원들이 또 꽤 많았는데, 그래도 꽤 많았는데, 다 기억은 다 안 나나요? 저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임종성, 문진석 이런 분들 저기 있었고 이낙연, 안민석도 있었고 맞아요. 다 있었죠.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이규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참여했었고 이낙연 쪽에서는 설훈, 박강훈, 최인호, 이계호, 홍성국, 정태호 이런 분들이 홍익표 의원도 그때 참여했고 오영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윤영찬이 빠져있네요. 윤영찬이 핵심인데 그런 분들이 참여했었고 정세균 쪽에 사실은 제일 많았죠. 의원들은. 이게 저기 보면 안규백, 김영주, 중진 의원들이 많았고 이현우까지 김성주, 김교흥, 안우영. 저 6명 나오는데 탈당한 사람이 둘이네. 그렇지. 이현우, 김영주 탈당했고 저게 이제 김민석이 또 핵심이었어요. 정세균 캠프에? 그러면 그래요? 제가 잘 알죠. 김민석 핵심이었고 이용빈, 신정훈, 김혜재 광주 전남 쪽 많았죠. 조호섭 이런 사람들 있었고요. 실제 보면 정세균 대표가 의원들한테는 인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저기 장경태도 있었고요. 정세균 캠프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의원들은 굉장히 많아. 전배원 의원도 있었고요. 거기에 그래서 캠프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의원 분포로만 보면 그다음에 그 얘기도 있었네. 이낙연 쪽에서는 이병훈 기억난다. 예. 김철민, 김주영, 서동영, 허종식, 양기대, 신경민, 아까 정운현, 배재정, 이훈 이런 분들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쪽에서는 강기정, 당시 비서실장도 있었고요. 전재수, 조승래, 박재호,
그다음에 서영교, 뭐 강덕구, 송옥주 많았어요. 양경수, 김병주 뭐 이런 분들, 김혜재 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쪽이 상당히 의원들의 좀 분포가 많았고요. 이재명 쪽 좀 빠진 사람들 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그때 박홍근이 비서실장을 했고요. 천준호 의원도 있었고요. 윤우덕 의원 기억납니다. 윤우덕 의원 계셨고요. 이런 분들이 이재명 캠페인에 참여했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초선 의원들이 띄엄띄엄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뭐 밥 먹거나 만나서 얘기할 적에 띄엄띄엄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캠프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아니 저게 지금 고민할 일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기가 초선 의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도움을 준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의 연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차원적으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그렇죠. 대선 때 또 어떤 기여를 해서 이기게 하게 되면은 총선 때 이제 자기가 탄탄대로 그렇죠. 공천부터 시작해서 탄탄대로 간다는 생각, 그다음에 입각할 수 있다는 기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네.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면이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한 거 보면 캠프별로 구성은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쪽이 거의 엇비슷한 규모였고 네. 의원들 분포는 짱짱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당원들의 지지도나 이렇게 흐름과는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네. 게 여의도의 지금 판단이었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페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면도 있죠. 자기 이익에 앞서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판단과 괴리되는 순간 정당이라는 게 이제 네. 결속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보통 몇 개월 지난 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2022년 3월 달 일이지만 예. 한 2년 넘었잖아요. 잘 기억 안 나.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그 당시에 216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경선 선거인단 참여했고요. 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본 경선 후보에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6분이 뛰었는데 그 전에 이광재 후보도 있었는데 컷오프가 됐죠. 컷오프가 되면서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고요. 그런데 이제 득표율 까보니까 몇 군데 까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 표가 안 나와서 중도 사퇴하죠. 먼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또 사퇴합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선을 하죠.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50.29 그리고 이낙연 39.14 추미애 9.01 박용진 1.5 그러니까 박용진이 뛰었다는 걸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엄청 씹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보면 1.5 예. 1.5를 얻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권리다운 투표, 대의원 투표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 이렇게 크게 보면 그 세 번 나눠서 전국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해서 1, 2, 3차 이렇게 있었고 지역별로 이제 순회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표 또 현장 투표 신청한 일반 당원표는 현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충청권의 1주차에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54%로 압승을 했고요. 2주차에 1차 선거인단 뭉치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도 전국 단위로 이제 모집했던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캠프가 심혈을 기울여서 1차 선거인단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 해서 다 끌어모아서 까봤더니 이재명 51, 이낙연 31 이렇게 나와서 판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였는데 호남이었는데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호각지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낙연이 47대 이재명 46.9 딱 붙었는데 어쨌든 광주 전남에서 근소하게 이낙연이 앞섰지만 바로 그 다음날 열린 전북에서 이재명이 압승을 해요. 왜냐하면 정세균 사퇴했는데 그때 안호영 의원 등등 정세균을 지지했던 표가 다 이재명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54.5 이낙연 38로 전북에서 엎어지면서 호남 전체로 보면 호남에서도 이재명이 앞서게 되고 3주차 누적까지 해서 53대 34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을 크게 앞섭니다. 이게 3주차 누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4주차에 2차 선거인단 이제 뭉치표가 또 크게 한번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58, 이낙연 33으로 싱거운 게임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만
앞두고 있었고 수도권하고 3차 선거인단만 앞두고 있어서 끝났구나. 그렇죠. 싸움은 이제 본선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재명 캠프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경기에서 이재명이 압승합니다. 뭐 경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이 정치적 고향이니까 거기서 59%로 얻거든요. 이낙연 30. 그래서 큰 차이가 벌어졌고 누적 23만 표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다가 마지막 날 이제 서울에서 깠는데 거기서 권리당원 대의원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51대 36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데 문제는 이날 권리당원 대의원 재선거인표 발표한 다음에 3차 뭉텅이 선거인단 표를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3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9월 8일 날 중간에 이낙연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해요. 예. 광주 경선 앞두고 배수진을 친 거죠. 근데 광주 선거에서 아까 별거 없었거든. 광주 전담이 딱 붙었어. 둘이. 전북에서 이재명이 이겼어. 그러니까 결국 호남 선거에 큰 영향을 못 줬어요. 의원직 사퇴 배수진이.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이낙연이 배수진이 쳤다고 하지만 감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고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9월 1일부터 14일까지 3차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마지막 날 14일까지니까 13일 날 조선일보가 대장동 사건을 터뜨립니다. 예. 대서특필을 해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3차 선거인단 모집하는데 14일 하루 전날 13일 날 조선일보가 터뜨리죠. 그러면서 술렁거립니다. 이거 가지고 선거인단이 엄청 들어온 게 아니야. 13, 14일 이틀간 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석들 하죠. 대장동의 영향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62, 이재명 2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쇼킹한 숫자였습니다. 이낙연 62대 이재명 28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투표율도 무려 80%를 기록했어요. 예. 사상 최고치 선거인단 투표 중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니 이게 다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 왜 이런 거지? 다 그러고만 있지. 아무도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랐죠. 끝까지도 설명을 못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저 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앞으로 민주당이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100% 저렇게 선거인단 투표하면 위험하겠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규명은 안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저 뭉치표가 들어왔다는 건 특정 종교 세력, 이상한 종교 세력, 예를 들면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표는 그리고 보안이 지켜져야 하잖아요. 너 투표했다고 소문내지 마. 이런 거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 아니면 설명력을 별로 못 갖거든. 예. 아니면 특정 정당 쪽에서 작업을 했거나 뭔가 오더가 작동하는 어떤 조직이 움직인 거라고 그렇죠.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다음 대선에서도 얼마든지 10만 표, 20만 표는 뭉치표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만 가게 되면 또다시 저렇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고민이 심화될 거예요. 저 분명히 고민될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 얘기한 대로 저거 어디서 들어왔구나. 저는 종교단체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교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네, 뭐 의심스러운 데가. 저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딱 한 군데지 뭘 여러 군데야. 아니 뭉치표가 들어올 때는 거기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은 했지. 생각을 했지. 아니 근데 뭐 몇 군데가 있었잖아. 전 무슨 뭐 아무튼 그 목사가 막 움직이는 표도 있고 뭐 사이비 종교 또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 아니 근데 한 군데 다들 아시나요? 그게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이재명 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게 신천지 가서 문 따고 종교명 그 집회 참석자 명단 막 확보하고 그러면서 그때 모두의 관심사는 이제 검찰 수사 받겠구나. 그렇죠. 이만희 교주 채널에 이동재 기자가 물어봅니다. 한동훈한테 압색해야 되지 않냐. 한동훈이 답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압색하냐고. 그래갖고 이동재가 이상하네요라고 배혜림한테 보고를 해요. 카톡에 다 나옵니다. 그때 채널에 그거 있었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뭉치표 들어온 게 신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심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 바람이 확 불면서 어떤 자신들의 왜냐면 이게 그 전까지는 사이비 종교는 많은데 어떤 선거 때 이렇게 티나게 뭔가 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감정이 없는 신도들한테 정치적 생각 때문에 교주가 예를 들면 여기 찍어 들어가 해 하면 그렇게 일사불란 딱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평소에 쌓여 있으면 어떤 후보한테 예. 그러면 지시가 딱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보면 신천지를 쳐들어가서 문을 따고 그 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아니 저길 왜 수사해? 그리고 끝까지 수사 안 하고 이제 봐줬던 그 윤석열, 한동훈 라인 딱 이제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장인수 기자는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종교 세력. 네, 저는 보자마자 바로 그 의심부터 했어요. 네. 저도 좀 그쪽이 가까운 편인데 어떤 종교 세력인지는 모르겠고. 자,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날 개표 방송 예.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국회에 있었죠. 국회에 있었어요? 의원회관에 그때 사무실에. 출구조사가 좀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방송 처음에. 직전에. 그때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그때만 해도 다 이긴다고 생각했지. 출구조사 나왔을 때도 이 네. 오차 때문에. 그리고 네. 뭐 또 앞서는 조사들도 있었잖아. 다른 데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이 생생한데 다들 이제 출구조사 나왔을 때도 그냥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긴다고. 하도 여론조사 장난 계속 나왔으니까 장난쳤는데 고차이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고차이면 엎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을 게 했지.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이 엄청나게 폐악질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 명태균 건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PNR 뭐 등등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거는 좀 밝혀보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실패 원인 중에 하나 이제 뽑아보면 아까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저는 뭐 7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일단은 큰 흐름 속에 이야기하면 구도 문제가 2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우리는 원팀이 안 된 거. 예. 그리고 저쪽은 원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견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홍준표까지 끌어들였고 막판에 안철수까지 안철수까지. 땡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불리하게 싸운 거예요. 우리는 분열돼 있고 예. 저쪽은 똘똘 뭉친 데다가 안철수까지 확장을 해버렸으니까 싸움하기 불리한 구도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구도의 문제 2가지가 있죠. 우리 내부의 원팀이 실패한 거, 그다음에 심상정과 단일화를 못했고 저쪽은 안철수와 단일화한 거. 요거가 이제 2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략의 미스, 선대위 구성의 문제. 그래서 무슨 항공모함인데 의원은 많으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안 잡히는. 그러니까 캠프를 보면서 답답해했던 선대위를 보면서. 아까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네. 지역구 의원들이 목을 매는 게 자기 지역의 조직의 장들을 민주당 성향을 안 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연합회, 유치원 무슨 원장 연합회, 지역 가면 그런 거 다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미는 사람을 안 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다음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대표님은 진짜 선거운동하기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대선이라는 거는 각 지역구의 배지들이 민주당이 180개야. 물론 이제 한 170개로 줄었긴 했지만 이거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효과를 하나도 못 본 거예요. 맞아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전략의 미스 뭐 다음에 자세히 논하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뚜껑이 열렸던 게 예비 홍보물을 안 보낼 때 그때부터 난 느낌이 새하였어 사실은. 아 이거 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항해를 하는데 대선 항해를 하는데 배 선장의 키를 초짜들이 잡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예비 홍보물 굉장히 중요했거든. 세대수 10분의 1을 보내는데 이거를 홍보물 뿌리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쳐넣는데 그거 환경 낭비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돈도 아끼고 친환경 선거에 한다. 그때 쌀집 아저씨. 예.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쪽에 있었던 기동민, 뭐 이동학,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로 그걸 집중적으로 보냈어야 하거든. 서울 시민들한테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뭐다 이렇게 보냈어야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전 세대수, 전국 세대수 전체 거를 호남에 다 보낸 거야. 호남에 보냈어요, 종이를. 예. 그래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노무현, 문재인, DJ 때보다 덜 나와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물론 꼭 그래서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걸 몰랐네, 전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 달에 그 일이 벌어져요. 3월 달에 선거하는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해서 막 제가 아는 루트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들 핵심들한테. 근데 못 말린다는 거야. 이미 정해져 갖고. 방송에도 몇 번 얘기하고. 근데 그걸 돌리려고 하는데 이미 결정돼서
안 된다는 거 홍보 쪽에서 홍보에서 결정을 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느낌이 샤하더라고. 막 이런 거의 캠페인을 보면서 야 이자들이 대선 뛰는 선대에 뛰는 사람들이 대중의 정서 지금 밑바닥 정서를 알고 이 선거 기획을 하나? 아니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 대선 이겨야잖아. 야 그래서 내가 그 이 초짜들이 판을 치는구나 배지들 초짜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걱정했던 게 이 전략의 문제, 선대위 문제인데 용광로 선대위 하면서 아무것도 안 움직였고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장동 이슈 터진 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유능 일 잘한다 이 이미지가 퇴색된 거. 그리고 아까 이대남 문제 예상이 충분히 됐는데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청와대가 도와주지 않은 거. 홍남기, 묵리. 그리고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별 변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변수가 됐어요. 됐어요. 안철수가 사실은 그때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또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또 사람 보내가지고 계속 협상하고 뭐 이랬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뒤집은 거지. 안철수 우리가 왜냐하면 비공표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마지막 공표 조사할 때 0.2가 이겼거든. 네. 유일하게 아주경제하고 윈지코리아가 유일하게 0.2 이긴 조사가 나왔고 가장 근사치로 또 나왔던 게 MBS. 당시 MBS 조사가 2.0인가? 그 윤석열이 앞서지만 거의 근소하게 붙은 조사가 나왔지. 나머지 조사들 있잖아요. 뭐 한 5%부터 한 8% 막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압도한 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윈지 조사하고 MBS 조사 정도만 사람들이 싸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네. 그 다음에 계속 비공표 때 조사를 했는데 근데 안철수 단일화 딱 터지니까 야 움직이더라고. 50대 60대가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대세론에 영향받고 2030 중에 이공계 출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안철수 지지했잖아. 이공계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더라고. 표를 윤석열 쪽으로. 그래서 안철수 단일화하니까 다시 한 2, 3%로 벌어지는 거야 윤석열하고. 그러다가 한 4, 5일 앞도 조금씩 붙었어요. 네. 그게 보여요. 근데 안철수가 딱 보이더라고. 내가 정말 미치겠더라고 정말 안철수. 그러니 명태균이 내가 대통령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할 만하죠. 그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도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막판에는. 자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짚어볼 건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죠. 일단 원팀과 관련해서 실패했던 거 아까 뛰지 않은 의원들 야 이걸 먼저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사실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너무 멸시하고 모욕을 줬어. 흔히 말하는 찢찢찢 뭐 이런 그거 있잖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말 쓰면 너 찐 묻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혐오의 언어가 워낙 많았고 그다음에 형수 뭐 욕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전가기로에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아무튼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었죠.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그랬고, 아까 중도 사태,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된 게 정세균, 김두관이 이제 중간에 사퇴를 했는데 그때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진 게 당규에는 그렇죠. 저게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규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무효로 처리하는 후보의 득표를 사퇴 이전과 이후 모두를 무효로 규정할 건지 해석할 건지 아니면 사퇴 이후의 투표만 무효할지가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가. 그러니까 정세균이 사퇴했는데 사퇴 이전의 표는 그럼 살려놓을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근데 이낙연 쪽은 그거 살려는 안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과반수가 못 되니까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무슨 소리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선례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과거 대선 때 다 그렇게 했죠. 다 그렇게 했어. 예를 들면 유시민이 2007년에 사퇴했어. 그럼 그 표는 다 무효표를 했고 뭐 유종군이가 2002년에 사퇴했으면 다 무효표를 했거든. 그 전 표는. 이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선례를 떠나서 그게 맞죠. 맞지. 그 규정을 만든 취지도 그런 후보가 취지. 사라졌으니까 그 표는 빼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억지를 썼죠. 이낙연 쪽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선 불복하고 싶은데 이걸로 시비 걸기가 좋은 거지. 야 이거 저 묵리 부리자. 그러면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시간 질질 끌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심리가 저는 깔려 있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재명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용납을 못했을까? 왜 민주당 후보들이 노무현 때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정서가 있죠. 약간 후단협 정서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냥 다 때려치고 좀 단순해서 보는데 너 중대 나왔잖아 이거 같아요. 아유 중대 나온 사람 많아. 아니 나 서울대 나오고 뭐 너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뭐 해갖고 뭐 못해도 연고도 해갖고 쭉 이런데 뭐 중대 나와갖고 배지도 한번 제대로 못 떨어보고 뭐 시장으로 돌덩이 와서 대선 후보를 먹으려고 그래. 이 정서 그냥 딱 그건 것 같아. 그 정도도 있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제 반복되는 비슷한 그런 게 있죠. 이제 장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제 중대 나왔잖아. 이게 앞서기보다는 넌 굴러온 돌이잖아. 별거 아니었잖아. 예, 예. 그치, 외가 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 시절에도 그 내내 마찬가지였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동교동계가 후단협의 중심이었고 비토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DJ를 모시고 사선을 넘나들고 할 적에 당신 뭐 했냐. 그리고 민주당의 본질은 호남이다. 어디 부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걸 뺏기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 참 한심한 생각이지 지금 제가 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모 의원이 떠오르네.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냐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식사하다가 경선 전에 그랬더니 그 인간이 전대협 출신인데 호남이 모 의원인데 뭐라고 했냐.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이 안 간대. 왜? 감정이 동화되지 않는데.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짱털 들고 화이평 들고 진짜 그렇게 싸울 때 군부독재 싸울 때 이재명은 뭐 했는데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과거에 젖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그러니까 큰일이다. 그런 민주화 투쟁 경력을 바탕으로 그 생각과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과거에 무슨 자기 훈장이나 경력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못 얻죠.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하니까 우리가 김근태 노무현 편 다뤘잖아요. 그때 생각나네. 비슷해. 그럼요. 그러니까 그 김근태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이 그 과거의 운동에 어떻든 주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도 그 이재명을 비토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내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나는 형들이 하는 거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한테 동교동계가 하는 거하고 나는 한치도 틀린 게 똑같다고 생각한다. 너네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자 주류이자 핵심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고해요. 과거에. 운동권 DNA. 아니 그렇죠, 저는 뭐 그렇지. 그게 큰 장점으로 발휘된 역사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선민의식으로 작동해서 자기만이 옳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민의식.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하 정청래 같은 사람도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또 호접한 애들이고도 갑자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냥. 굉장히 귀찮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느꼈거든. 근데 귀찮은데 귀찮다고 표현은 못해. 왜? 세니까. 표현하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저 나쁜 놈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하고. 비겁한 거지.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만 얘기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슬며시 하나가 와가지고 나는 그때 그래가지고 난 당신 되게 저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나는 진짜 그 마음을 모르고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뒤늦게야 알았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도 사퇴했던 표 처리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거기에서 경선 불복의 씨앗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이슈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경기 경제신문에서 8월 말일날 31일날 터뜨렸거든요. 근데 그때만에 주목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9월 13일날 이제 조선일보가 터뜨리면서 많은 언론이 다 받았었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로 믿은 거야. 누가 뭐 떼돈은 벌었더라 막 아무튼 여러 상상을 초월하는 막 수치나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이슈가 발생한 것이 이낙연 쪽에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또 원팀으로 가는 과정에 장애 요인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참 세상에 통념이라는 게 무섭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거는 그 환수를 한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환수. 그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이익을 환수해.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남욱의 목소리나 김만배 목소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 네, 네. 저 공산당 같은 놈이다 이런 말이 다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힘의 그때 전략은 뭐였냐면은
야 시장을 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했는데 그 큰 건에서 하나도 안 먹었다고? 자기들 그동안 못 본 거야 그런 사례를. 지네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뭐 성남 같으면 파크뷰 사건, 뭐 부산의 해운대 LCT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저지르고 많이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성남 대장동이 그렇게 금사라 땅에서 그런 게 벌어지는데 그걸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도 야 민주당 시장이고 이재명은 적어도 안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라도 했겠지. 뭘 좀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 정서가 있어. 과거에 통념 같은 게 있는 거지 잘못된. 그게 참 통념이 무서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뭐냐면 대장동을 그렇게 이제 진실로 믿으면서 아까 3차 선거인단에서 뭉치표가 들어온 거를 대장동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 그 표심이 3차 선거인단 표심이다. 라고 이낙연 측은 받아들이는 거야. 지네 편리한 대로. 아까 특정 종교 세력으로 의심되는 편인데 예. 그걸 마치 대장동 건이 터졌고 이재명 못 믿겠다. 나중에 저 중도 하차할 수도 있어 본선 때. 이런 거를 지네들이 믿은 거야. 예. 계속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을 했지. 그때? 저는 대장동 이슈 처음 터졌을 때 예.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실수 오판 뭐라고 해야 할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다는 표현이 또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가장 끈적끈적한 욕망이 이 아사리판이 그렇죠. 부동산 개발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부를 오래 하면서 이쪽을 되게 많이 취재했어요. 잘하시겠네. 그 구조를 좀 아시겠네. 그래갖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처음부터. 그렇지. 역시 상줘야 돼 이건. 상기하죠. 네, 상줘야 돼 이건.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와서 이게 제가 한번 방송했던 거니까 그 민주당이 했던 다른 경기도 지자체 저기 이렇게 북쪽 올라가면 있어요. 여기 예, 고향에 거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개발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냥 말도 안 돼요. 네. 대놓고 해먹고 막 이래요. 근데도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 하나도 안 하고 막 시장이 자기 수하들 보내갖고 부동산 개발 하나 회사 만들자고 한 다음에 수천억짜리 사업 막 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서 최근이에요. 뭐 먼 옛날 같죠? 수사 하나도 안 해요. 이슈가 안 되니까 안 될 뿐이에요. 예. 그런 부동산 개발이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많이 취재하고 많이 보도해서 아는데 대장동은 들어봤는데 대장동 처음 들어보는데 문재인 그룹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한 예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 예가 없어. 그래갖고 아유 저 조선일보랑 또 수쓰는구나 좀 하다가 그냥 사고로 들겠지라고 했는데 보수 언론과 검찰이 결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딱 케이스죠.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까지 키울 줄은 진짜 몰랐어. 예. 진짜 막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 예, 개발을 하는 게 투기로 이어지고 거기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니까 저는 그걸 정서적으로도 국민들이 아니 저게 말이 돼? 그래도 공익으로 많이 환수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야 그게 먹히는 걸 보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초선으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청와대에도 있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대선에 왜 진 거 같냐고 짧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나는 그냥 욕망에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가져야 될 도리나 품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만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에 또 이명박을 부자 되세요라는 한마디에 쏠려가지고 막 했듯이 또 나는 그런 꼴이 벌어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게 많아서 그럼요. 사실은 그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있었잖아요. 난 그때 보도 보면서 화천대유 나왔을 때 자본금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아니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기사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지 자본금 다 그렇게 해요. 크게 하는 놈이 어딨어. 그리고 화천대유 뭐 그럼 뒤에 전주가 누구냐? 그거 원래 안 알려줘. 몰라. 돈 낸 사람 누군지. 그냥 돈 들어오면 하는 거야. 그 돈 어디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면 네, 화천대유 1, 2, 3, 4, 5 이렇게 만들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때 궁금한 거 MBC이 있었으니까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좀 그 당시에 심층적으로 좀 다뤄볼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있냐면 이런 이슈가 터지면 기자들도 그리고 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되게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혹시나 잘못 묻혔다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받을 수 있다. 객관화해서 보는 거야. 그래 뭐 터질 수도 있어. 이러고 보는 거야. 뒷짐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오히려 뭐 윤석열, 김건희라 그거는 팩트로 입증될 때까지는 없는 그런 거 쳐요. 예. 그래갖고 이게 좀 제도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수사기관이 인벌브돼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상당 부분 그거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제도권이 작동한다는 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자기 면평으로 작동하는 면도 많이 있잖아요. 뭐 면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자기 객관화일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나중에 아무튼. 오보로 판명됐을 때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오보로 판명됐을 때도 수사기관이 뭔가 건드렸던 거는 나는 조 얘기 듣고 취재해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탐사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은 야 그거 네가 다 그거 했다고 헛발질한 거잖아 이런 그렇죠.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국회의원한테 갖다 주고 이거 질의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모티베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는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한 거지. 그런 속성을.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MBC 기자들 같은 경우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대장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는 그럼 너는 그냥 이재명 편드는 거야? 이재명 실드 쳐주는 거야? 이 프레임에 걸리는 걸 또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예. 그걸 노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긴 한데 제가 했던 보도가 그 경기도권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부동산 개발 사건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대장동은 얘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다른 부동산 개발 사고. 그래서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야, 대장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 같은데 나 이슈가 잘 안 되긴 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슈가 되는 뭐 대장동이나 아니면 진짜 LCT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봤어요. 내 기억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그 대선 실패 원인은 원팀에 실패했고 의원들이 뛰지 않았어요. 선거 캠페인 때. 그리고 특히 정운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을 지지 선언하면서 근데 내가 그때 열받은 건 뭐였냐면 정운현보다 미웠던 게 이낙연이었어. 왜냐하면 이낙연이 거기서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돼. 정운현이 딱 갔을 때 그렇죠.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단 한 명도 윤석열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정운현의 저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나를 믿고 따르라. 딱 이렇게 했으면 이낙연 박수 받고 존경받았어. 자기 밑에 최측근 책임자가 윤석열을 대놓고 지지하는데 아무 말 않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줄이 이낙연 지지했던 지지자들 꼴통 지지자들이 그리 간 거예요. 정운현이라는 사람 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적으로 보면 저런 짓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자리 하나 받았어요. 예. 그 무슨 문화부 산하에 뭐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갔죠. 예. 예. 근데 그러고 저 사람이 원래 자기 아이덴티티로 얘기하던 게 지금 한국문화정보원장인가 뭐 그래. 아이덴티티로 얘기하던 게 자기가 친일파 연구를 많이 했고. 맞아. 그거 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그 서재가 이름이 보림제다. 그 임종국 선생인가 그 친일파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을 기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이름까지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글을 또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지낸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리고 그 뒤에 국민TV 만들어졌을 때 가서 좀 분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났지. 그러고 나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친일파 연구하는 분들이 굶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금해 주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정운현 씨한테 전달도 하고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이 지금 윤 정부가 일본 친일파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 말 안 하잖아. 진짜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선거 때 정말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공직을 한 것도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거 사무처장도 했어. 맞아. 이 정운현이라는 사람이. 그래놓고 이렇게 살아. 와.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이 민주당의 정당 혁신의 변곡점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당원들이 의원도 못 믿겠다. 여의도 못 믿겠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정당을 바꾸자. 이 마음이 그렇죠. 완전히 그 마음을 먹은 거야. 울면서 뛰면서 진짜. 그래서 그 이후에 총선 앞두고 정당 혁신의 바람이 확 불었고 공천에서 이렇게 뛰지 않았던 수박들 이런 사람 다 날린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대장동 이슈를 뽑았는데 결국은 유능하다는 일 잘한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 이런 게 이제 퇴색을 했는데요.
8월 30일 날 경기경제신문에서 최초 보도를 하죠. 21년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합니다. 이런 것도 기사 씁니까?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좀 희한했어요. 그때 제목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관심을 못 끌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조선일보 거의 3일자 이걸 받아서 쓰면서 타 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일보가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씁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대장동 기사가 1만 4천 건에 달아요. 이건 조국 사태 때만큼 융단 그렇죠. 폭격을 네, 가합니다. 폭격이 완전히 모든 대선 이슈를 대장동 이슈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살리고 결국은 이재명을 죽이는. 저 전부터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대장동 얘기만 했어. 대장동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의 삶, 이재명의 정책 뭐 이런 게 다 실종되고 성과 예. 다 실종되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수동적으로 이거 방어하는 입장이 된 거야. 저쪽이 공격, 우리는 수비 입장이 된 거야. 그런데 그나마 뭐 줄리옥이라든 여러 가지 김건희 의혹이나 뭐 이런 게 나와서 계속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서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의 성과, 어떻게 살아가는 스토리 이런 등등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안 보였지.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가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캠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구사했던 그 혐오와 분열의 언어가 먹히는 거지. 먹히는 거지. 이제 네거티브로 맞아. 가니까. 예. 그게 참 그러면서 짜증나는 이제 일이었어요. 그 정의 공정 이런 말이 예. 윤석열이 마치 그거를 해낼 것처럼 껍데기를 씌웠는데 그게 먹히는 그렇죠. 중도층에 예, 먹히는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아유, 정말. 그러면서 이제 국힘 언론이 계속 다뤄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9월 27일부터 이제 정영학 회계사 녹취 파일이 제출이 되고 29일 날 김만배 압수수색하고 유동규가 체포되고 10월 달에 남욱이 또 귀국 후에 체포. 예. JTBC 막 남욱 뭐 인터뷰 네. 따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누구냐 뭐 쩐쭈라고 했나 그때 뭐였지 주인이 누구냐 막 그거 했잖아. 화천대유 화천대 누구 주인이 할까? 누구냐 뭐 이거 아니, 가지고 대장동 그분 맞아 그분 가지고 이제 그분, 계속 그분. 얘기하다가 그분은 맞아.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또 나왔지. 그러면서 10월 21일 날 성남시장실 뭐 이런 압수수색 하고요. 유동규 구속시키고 11월 달에 김만배 남욱 구속시키고 정영학 불구속 기소시키고 그다음에 12월에 유한기 전 공사본부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12월 21일 날 정민용이 불구속 기소되는데 김문기 공사처장이 또 극단적 선택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좀 관련됐던 분들이 공교롭게 검찰 수사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도 또 말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TV 토론의 단골 이슈가 됐고요. 보통 검찰 수사 받다가 수사기관 수사 받다가 이러면 수사기관들이 욕을 먹거든요. 예. 이때부터 달라졌죠. 같이 수사받는 사람이 욕을 먹기 시작하는 이상한 언론 보도 행태가. 진짜. 그 전까지는 과잉 수사 이렇게 니네 얘기하는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왜 갑자기 사람이 수사받던 사람이 이렇게 되냐. 보통은 이랬었는데 네.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같이 수사받는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는. 야, 저 악나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딱 대선 결과 보고 이놈들이 4월 달에 예. 대선이 3월 9일 날 치러지니까 4월 4일 날 유동규 남욱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수사팀이 월요일 달에 바뀝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수사 시작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을 윤석열이 이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패배의 첫 번째, 두 번째 다뤄봤고 첫 번째 아까 원팀이 실패한 거 이낙연 측의 책임이 크다.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인데 이것 또한 이낙연 측에서 발발된 이슈였고 그리고 이거를 검찰이 물었고 언론이 또 달려들면서 선거판 자체를 대장동 선거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재명 쪽은 수세적인 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대표의 유능 이미지가 퇴색됐고 스토리가 잠겼고 정책이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저들이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했던 좋게 말해서 세대 포유론이라고 했지만 네. 국민들을 다 분열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득을 얻는 그런 선거 전략이 먹혔다는 게 저는 제일 쓰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고 성숙해 온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갈갈이 찢어 넣어가지고 그 혐오의 언어 딱 그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에다가 한 단어 딱 올리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여가부 폐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이준석 엄청 띄워놨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준석이는 세상의 제갈공명이야. 내가 다 해서 이게 많이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출구조사 딱 발표될 때 이준석 얼굴 보셨죠? 똥 씹은 표정. 네, 완전. 지가 막 10몇 프로 이긴다고 장담을 했잖아. 여의도 연구원이 뭐 10%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갤럽이 또 당일날 엄청 윤석열이 앞선 것처럼 보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응. 이렇게 그래서 딱 출구조사 붙으니까. 발표를 보고 환호했다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게 오히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오늘 이제 2022년 지난 대선의 실패 요인을 좀 점검을 했는데 7가지 중에 일단 2가지만 짚어봤고요.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하시죠. 의원님. 그러니까 이 쓰라린 기억 또 정말 불쾌한 기억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 왜 우리한테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남기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남겼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지금 명태균 사태로 많이 드러났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은 국민들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개돼지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해 왔고 그 기반 위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충분히 채워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나라를 망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또 지지해 주더라. 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그리고 저 보수를 참칭하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거를 꼭 좀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수 기자님. 아니, 앞에서 의원님 좀 멋진 말 해주셨고 저는 약간 현실적인 얘기 할게요. 저는 이재명 그 후보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계곡 가서 평상들 다 뜯은 거 예. 대단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그 누구도 못하냐면 그걸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안 찍을 게 너무 뻔해.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머지 대중들이 이걸 기억해서 나를 찍어줄까라고 계산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맞아요. 예, 표를 잃는 게 뭐 너무 확실하게 표를 잃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해온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뭐가 있었냐면 도지사가 되자마자 공무원들 다 명찰 달라고 그러면서 그랬었죠. 한번 붙었어요. 예, 예. 예, 공무원 노조랑. 또 예. 시끄럽게 했지 또.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명찰 달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디가 간지럽고 어디를 긁어줘야 이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 민생이 이 개선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 도지사 되자마자 또 뭐가 있었냐면 시멘트 공장인가 뭐가 이제 있는데 옛날엔 거기가 이제 뭐 주변에 별게 없었으니까 그 공장이 있었는데 계속 개발되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주변 주민들이 이 공장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잖아요. 예. 이거를 역대 도지사들이 누구도 해결을 못했어요. 계속 나가라는 이슈는 있고 선거 때마다 이거 공장 빼주겠다. 이재명 도지사가 와서 나가라. 대체 부지 만들어줘라. 그리고 대체 부지 만들어줬어요. 아 거기는 공장 입주를 안 좋아서 못 나간다. 이게 그 업체 수법이거든. 그렇죠 항상. 오케이 수용. 음. 네. 해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추진력, 그 유능함,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재명한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작은 계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렇죠. 추진해서 해내는. 예. 지난 대선 때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을 좀 잘 만들든지. 나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예? 걸. 왜냐하면 이재명의 정책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시각화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 도지사 할 때는 그 선거 전략을 이제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 도지사 선거할 때 성남시장에서 그때 이제 유능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유능이라는 컨셉은 성남시장의 시절에 잘했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FCI 뭐 이런 걸 해보면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이재명 대표 치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시립원, 뭐 시립의료원, 뭐 무상복지, 뭐 무상 뭐 교복, 막 이런 등등 있잖아요. 계곡, 막
많이 알려져 산후조리원 뭐 어떻게 큰 것도 많이 알지만 자세한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슬림화돼 있는 데들 있잖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막 했는데 슬럼화돼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예를 들면 가로등도 잘 안 켜 있고 우범지대 되기 예. 쉽잖아요. 그런 데를 예를 들면 불을 켜게 해서 거기를 임시 주차 공간으로 쓴다든가 다른 지역 왜냐하면 성남도 주택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 주변에서 밀접한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속에서 보수 성향의 성남 시민 유권자 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높았거든. 근데 이게 대장동이나 아까 이런 국면들에서 다 묻힌 거야 사실은. 예.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예.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5가지 이야기하면서 차기 우리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뭐를 곱씹어 봐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는 시간에서 저희가 지금 대선 과정을 쭉 복기를 한 거고 2022년 대선까지 복기를 끝나면 이제는 최강욱 의원님이나 장인수 기자가 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러 일들 중에서 잘 안 알려진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좀 이슈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20대 대선 1회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